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직장인으로 가족과 완전히 절연하고 산지 막 1년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 사이에 일어난 황당하고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어쩌면 오늘 사연을 들으시고 저를 불쌍하게 여기실 분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야말로 막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사연입니다. 다들 콩쥐팥쥐 얘기 아시죠?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콩쥐처럼 살다가 결국은 가족과 절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친한 친구에게도 제 가정사나 나름의 아픔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어린 마음이지만 우리 집 사정이 평범하지 않다는 생각을 늘 했었고 또 남들과 다른 상처가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낳아준 엄마의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기 때 엄마 돌아가시고 엄마가 재혼하셨는데 같은 아빠를 둔 배다른 여동생, 그러니까 제게는 이복 동생이죠. 3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여겼던 사이였는데 동생 덕분에 제 인생이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저는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아빠 안 보는 곳에서 저를 냉대하던 새엄마 때문에 서러운 기억이 많습니다. 새엄마는 제가 아빠에게 고자질하면 집에서 쫓아내버린다고 협박하기 일쑤였고 어린 마음에 저는 아빠에게 새엄마 때문에 힘든 일을 털어놓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와서 아빠를 원망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족 생계를 위해 늘 바쁘신 분이었고 저에게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새엄마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제가 어떤 식으로 구박을 받았는지 아빠는 자세히 모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늘 외톨이처럼 지냈습니다. 아빠가 재혼하시면서 새엄마도 생기고 배다른 동생이 생겼지만 저와는 아무래도 늘 선을 긋고 사는 사이 같았습니다. 특히나 새엄마가 저를 보는 시선은 차가웠죠.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다면 새엄마는 유독 저를 미워하셨습니다.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저를 꼬집어 뜯거나 맛있는 음식은 제가 손도 못 대게 하고 동생을 챙겨준다거나 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별것 아닌 일에 크게 화를 내면서 저를 방에 가두거나 옷을 벗겨 내쫓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크면서 조금씩 강도는 줄어들긴 했어요. 하지만 가장 예민한 시기인 사춘기 때는 동생과 차별당한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야 아동학대니 뭐니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일이 많지만요. 사실 저 어릴 때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쉬쉬하는 일이 많았죠. 새엄마는 제가 커갈수록 저를 동생과 비교해 미워하고 기본적인 것들도 잘 챙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였을 겁니다. 체육복을 잃어버려서 다급히 찾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새엄마의 날선 목소리가 들려왔죠. 또 체육복을 잃어버렸어? 이번엔 또 어디다 놓고 와서 찾는 거니? 도대체 언제 철들래? 엄마가 너 체육복만 사다가 바치는 사람이야? 새엄마는 한숨을 푹 쉬며 냉장고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오늘은 친구 거 빌려서 입을게요. 근데 매번 빌릴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한 번만 사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정말 주의할게요. 죄송? 너는 매번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고쳐지는 게 없어. 은정이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너는 대체 누굴 닮아서 그리 칠칠치가 못해? 암튼 난 못 사줘. 네가 용돈 모아서 사든지 알아서 해라.
체육복을 중학교 내내 친구에게 빌려 입다가 결국은 다른 친구 옷을 나눔해서 겨우 얻어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복도 늘 제가 스스로 다려 입고 다니고 작아신 옷이 있어도 새엄마에게 말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 여자는 속옷도 자주 필요하잖아요. 새엄마가 잘 사주지 않아서 제가 용돈을 모아서 겨우 사곤 했습니다. 새엄마는 이복 동생인 은정이를 늘 먼저 챙겼고 아빠 역시 애교 많은 동생을 참 예뻐했습니다. 동생은 방 한가득 새 옷과 가방에 둘러싸여 부족한 것 없이 컸지만 저는 그 당시 꼭 필요한 물건조차 쉽게 사달란 말을 못했죠. 새엄마는 제가 필요한 물건을 어렵게 말하면 자기가 알아서 잘 챙겨야지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쏘아붙이더니 다신 사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스스럼없이 하셨습니다. 게다가 저와 이복 동생이 사이가 좋았다면 조금 견딜 수 있었겠지만 동생은 늘 저를 질투하고 아빠가 저한테 잘해주는 꼴을 못 보는 욕심 많은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 집에서 나는 객식구 취급당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저는 집안에서 늘 불청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를 잘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 자리를 잡아야 집에서 빨리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공부에 전념하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결과로 결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죠. 합격 소식을 듣고 제일 기뻤던 건 아빠였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다고 등록금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마음 편히 입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입학식을 얼마 앞두고 갑자기 새엄마가 불러앉히더니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이제 성인 됐으니까 네 학비는 네가 알아서 해? 그동안 너 이만큼 키워줬으면 그걸로 된 거다. 할 수 있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제 막 대학교 입학시험 합격에 입학을 앞둔 갓 20살도 안 된 저에게 학비를 알아서 하라뇨.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등록금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엄마한테 드린다고 걱정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요? 그거 내가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지금은 없어. 엄마가 사정이 좀 있다. 너 네 아빠한테 말하면 알지? 대학이고 뭐고 너 앞으로 아예 지원 같은 건 없을 줄 알아? 어쨌든 이제 등록금은 네가 벌어서 학교 다니도록 해. 새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웃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뛰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여러 일들을 하면서 겨우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뜨거운 물을 나르다가 손이 데이는 사고를 당했어요. 화상을 입어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지만 병원비도 스스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더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우연히 아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셨죠. 아빠는 등록금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셨고 제가 손을 대기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으시곤 분노하셨어요. 그날 저 다친 얘기를 듣고 새엄마와 아빠가 크게 싸우셨습니다. 당신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은서 등록금이라고 준 돈 전부 어디다 쓰고 저 어린 것이 아르바이트를 다니게 한 거야? 내가 집에 신경 못 쓰는 동안 당신 설마 우리 은서를 이런 식으로 대한 거야? 저 가여운 애한테 어떻게 그래? 나는 당신만 믿고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은서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새엄마는 아빠가 나무라는데도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듯이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가엽다니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 당신 딸이 뭐가 가여워요? 그동안 내가 당신 딸을 얼마나 고이 길렀는지 몰라요? 당신 딸 내가 공부 잘 가르쳐서 명문대까지 보내놨는데 나를 나무라다니요? 당신은 집안에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할 자격도 없어요. 은서도 이제 대학생이면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벌 수 있는 나이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요. 아빠는 엄마랑 싸우고 나서 등록금을 해결해 주시긴 했지만 그 뒤로 저에게 이렇다 할 관심을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워낙 바쁜 분이셨으니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선 제가 언제나 뒷전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더는 집에 기대지 않겠다고 대학에 가면 무조건 독립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이후로 혼자서 자취하며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며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견디며 자라온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최대한 본가로부터 독립해 살았어요. 다행히 제가 자취할 때는 아빠가 엄마를 통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 후 누구나 이름 되면 알만한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돈을 모아가며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게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학창 시절 이렇다 할 연애 경험이 없었어요. 앞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죠. 그러다가 직장에 다니면서 조금의 여유가 생겼고 주변 소개로 남자를 몇 번 만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진지한 관계로 이어지진 못했어요. 하나같이 제 학벌, 제 직업을 보고 다가왔다가도 저의 가정사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다들 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그래서 저도 그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사람을 운동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모임에서도 꽤나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관심을 보이나 의아할 정도였어요. 저보다 나이는 4살이 많았지만 사업가였고 꽤나 재력가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에게 관심을 보일 때는 경계를 했지만 여러 사람 속에서 어울리며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에게 관심 보이는 사람이 호감형 외모에 젠틀한 매너까지 있고 재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면 아마 다가오는 걸 마다하지 못할 겁니다. 저 역시 그랬죠. 어쨌든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하는데 1년쯤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느 날은 저를 데리고 웬 상가 건물에 가더니만 저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서야, 이 건물 어때? 이 건물? 갑자기 그건 왜? 내 눈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내가 이 상가 건물 주인이야. 너한테 내 건물 보여주고 청혼하고 싶어서 데려왔지? 은서야, 나랑 결혼해줘. 나랑 결혼하면 평생 돈 걱정할 일은 없게 해줄게. 그때는 건물 자랑하면서 프로포즈하는 남자친구가 참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솔직히 말해 나도 이런 재력가 남자친구를 만나 예전에 힘들게 산 걸 보상받겠구나 하는 심리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못난 생각이지만 그때는 제가 아마 많이 외롭기도 했고요.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정말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도 행복해지려나 하는 기대가 가득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고 가족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아빠는 우리 딸 이제 결혼하는구나, 잘 됐네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새엄마와 동생 은정이의 반응은 전혀 다르더군요. 새엄마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며 건성으로 듣는 듯 했고 은정이도 살짝 비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새엄마가 시큰둥하게 물었어요. 그래, 결혼 준비는 다 네가 하는 거지? 돈은 모아둔 거 있니? 남자가 집은 해온다든가. 새엄마의 그 질문은 저에게 도움을 줄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는 말투였어요. 제가 결혼을 핑계로 집에 손을 벌릴까 봐 걱정하시는 게 눈에 보였죠. 저는 애써 웃으며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도 있고요. 남자친구가 돈 걱정은 하지 말라 했어요. 사실 집도 그 사람이 해오기로 했고요. 자기 소유 건물도 있거든요. 순간
새엄마와 은정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건물주라는 말에 두 사람의 눈빛이 혹심으로 번쩍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새엄마는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짐짓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그래? 건물주라고? 그게 한 시가로 얼마나 되는 건데? 저는 결혼할 상대의 재산까지 자랑할 마음은 없었지만 새엄마와 은정이가 더는 캐묻지 않도록 얼버무리듯 답했습니다. 30억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은 몰라요, 엄마. 이제 차차 다른 것도 알아가야죠. 아직 그 사람 부모님께 인사도 안 드렸는걸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은정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보더니 갑자기 장난스럽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언니, 근데 혹시 그 오빠 사진 같은 거 있어? 나도 좀 보여줘. 사진을 보여줬더니 제 남자친구가 잘생겼다며 은근히 놀라더라고요. 와, 얼굴은 멀끔하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언니, 이 사람 정말 30억 건물주 맞아? 이렇게 젊은데 벌써 30억 자산가라는 게 말이 되나? 집안이 금수저인가 보지? 결혼하자고까지 하는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겠어? 은정아, 나는 이 사람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나도 하루빨리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어서 결혼 결심한 거지. 너도 알잖아. 언니 어릴 때부터 독립해서 살아서 가족이 그리운 거.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은정이는 다시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언니, 그래도 한 번 더 잘 생각해봐. 네가 뭘 보고 그 남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어찌 알아? 나도 언니가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되면 좋지. 근데 언니, 대체 어디서 그런 사람을 잡은 거야? 나는 언니가 그렇게 돈 많은 사람 만날 줄은 몰랐네. 저는 동생의 비꼬는 듯한 말투가 영 신경 쓰였지만 여동생이 질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애써 넘겼습니다. 그 후로 동생은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 준비를 어찌하는지 구체적으로 캐묻곤 했습니다. 신혼집은 어디에 얻을 건지, 결혼식은 어디서 할 건지 질문이 끝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문자 한 번 안 하던 동생인데 어지간히 제 결혼은 궁금해하는구나 싶었죠. 동생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혹시 그냥 호기심일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며 대답해주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은근히 저를 자꾸 붙잡고 제 남자친구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곤 했어요. 예전에는 저에게 관심도 없던 동생이 형부 될 사람을 유독 궁금해하더군요. 인사하러 오면 궁금한 거 직접 물어보라고 하니 동생도 엄마도 입을 모아 빨리 신랑감을 집에 데려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후 남자친구를 집에 소개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마주한 새엄마와 은정이의 모습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민 두 사람은 마치 결혼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처럼 신경 써서 입고 화장까지 진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은정이는 저보다 눈에 띄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으며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들어오자 새엄마가 먼저 남자친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처음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시큰둥했던 새엄마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정말 잘생겼네. 아유, 그런데 소문대로 건물주라면서요? 맞죠? 그 건물 말이야. 몇 층짜리예요? 처음엔 예비 가족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남자친구도 웃으며 대답을 건넸습니다. 뭐 대단하진 않습니다. 조그만 건물이라 월세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어머, 월세라니. 그럼 평생 소득이잖아. 좋겠다. 아이고, 우리 딸이 남자는 아주 잘 잡았네. 혹시 어디에 있는 건물인지 알려줄 수 있는가?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확실히 할 건 해야 하니까. 그럼요.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죠. 제가 나중에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새엄마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남자친구가 정말 건물주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도 조금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정중히 설명하려 했죠. 그런데 그날 동생은 자기 예비 형부에게 조금 선 넘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생이 슬그머니 다가와서는 남자친구 옆에 앉으며 마치 친한 여동생인 척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애교를 부리더군요. 오빠, 우리 언니 잘 부탁드려요. 나도 종종 연락할게요. 저도 편하게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자주 챙겨주셔야 해요. 그래, 그럼 하나뿐인 처제인데 당연하지. 자주 연락해요.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할 테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동생이 친밀하게 대하려는 것이라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저보다도 앞장서서 예비 형부에게 애교를 부리며 다가가는 모습에 속이 좀 불편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이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죠.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다녀간 후부터 동생 은정이의 태도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저를 비꼬는 일이 잦긴 했지만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저와 남자친구에 대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동생이 저를 힐끔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니, 근데 그 오빠 진짜 언니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뭐, 언니가 부잣집 사람 만나는 게 좀 낯설어서 말이야. 집에 남자친구가 인사 왔을 때는 언니한테 잘해달라는 둥 말을 하더니만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하고 조금 당황했지만 어차피 동생은 저에게 어릴 때부터 시기를 하곤 했으니 이번에도 질투심에서 나온 말일 거라고 애써 넘겼습니다. 속으로는 그래, 언니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게 부러울 수도 있지. 아무래도 이복 동생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요. 남자친구와의 결혼 준비로 마음이 들떠 있었던 터라 동생의 말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는 새엄마가 은근히 이런 말을 던지더군요. 솔직히 네가 부자 남자랑 어울리기는 좀 힘들지 않니? 원래 그런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는 법이야. 근데 너랑 결혼하겠다니 참 의외구나. 순간 기분이 상해서 새엄마를 바라보니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남자라면 우리 은정이가 만났어야 하는데 어찌 너한테 그런 남자가 붙은 거지? 네가 괜히 동생 복을 빼앗아가는 거 아닌가 싶다. 새엄마 말이 하도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한숨까지 내쉬며 동생이 그런 남자를 만났어야 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결혼한다는데 축하는 못해줄 망정 돈 많은 남자를 왜 내가 차지하냐는 말과 저와 안 어울리는 짝이라는 말을 하는지. 그런데 문제는 새엄마와 동생의 질투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 남자친구를 인사시키고 난 후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낯익은 이름이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동생의 핸드폰 번호였습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은 건 알긴 했지만 그렇게나 자주 문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 모르게 몇 번 만나기도 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자친구와 단둘이 얘기할 때도 동생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둘이서 어떻게 나모르게 만나기라도 한 건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따져 물었죠. 이거 뭐야? 혹시 내 동생이랑 만나기까지 한 거야? 나 은정이한테 오빠랑 따로 만난다는 말 들은 적 없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둘이 연락한 적이 많았어? 남자친구는 당황해하며 변명했지만 어쩐지 그 사람 반응이 뭔가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그냥 처제가 연락을 자주 하더라고. 어차피 우린 가족 될 사람이니까 친해지고 싶은가 보지. 연락 오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해서 가끔 연락하고 만난 거야.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별일 아니면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그리고 은정이가 나한테 말도 없이 굳이 형부 될 사람 만나서 대체 뭘 한다고.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아무리 예비 처제라지만 만나자고 해서 그걸 다 받아주면 어쩌자는 거야? 나한테 최소한 말은 했었어야지. 결국 그 일로 남자친구와 크게 싸우고 말았죠. 남자친구는 동생과 나 모르게 만난 일이 아무 일이 아니라며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동생이 의도적으로 우리 사이에 끼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진행되지 않았고 남자친구와 자꾸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건 차츰 남자친구의 태도가 바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혼을 빨리 하자고 서두르던 사람이 어쩐지 차일피일 가족들 소개해주는 시기도 미루고 있었죠.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는 일도 잦아졌고 간혹 제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하루 종일 연락 두절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언제 뵐 수 있는 거야? 빨리 인사드리고 상견례 날도 잡아야 결혼 준비를 하지 않겠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남자친구는 조금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하곤 했어요. 요즘 일이 바빠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나도 빨리 하고 싶은데 요즘 일이 많네. 미안해. 남자친구가 바쁘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며 스스로를 납득시켰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은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찝찝하고 답답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남자친구는 더 자주 약속을 깨고 결혼 준비는 점점 뒤로 밀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설마 남자친구가 나를 속이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결혼을 깨버리게 결심하게 만든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남자친구 집에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그 사람 집 근처까지 갔지만 연락은 여전히 닿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싶어 문자를 남기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그때 멀리서 눈에 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친구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 옆에는 믿을 수 없게도 동생인 은정이가 같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얘기하며 나란히 걷고 있었고 은정이는 마치 남자친구의 애인이라도 되는 듯 그에게 기댄 모습이었죠. 도저히 믿기지 않은 광경에 온몸이 굳어버린 듯 했어요. 내가 지금 뭘 본 건가 싶었고 충격으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본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에 지금까지 제가 의심하지 않고 넘겼던 일들이 스쳐가더라고요. 두 사람은 제가 남자친구 집 앞에 있을 거라고는 짐작을 못한 건지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서 있는 저를 발견하자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눈을 피하며 말을 잇지 못했죠. 하지만 은정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그리고 어이없을 정도로 태연하게 제 앞에서 남자친구의 손을 꽉 잡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둘이 지금 왜 그런 모습으로 같이 오는 거지? 어디 한번 설명해봐. 두 사람 대체 뭐냐고! 그러자 아무 말 못하고 제 눈을 피하는 남자친구와 달리 동생은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하더군요. 언니, 보다시피 우리 만나고 있어. 언니, 너무 충격받지 마.
언니한테서 내가 일부러 남자를 뺏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막말로 두 사람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남녀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언니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저는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은정아, 너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니? 어떻게 언니가 결혼하겠다고 집에 소개까지 한 사람이랑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내 동생이야? 하지만 은정이는 그저 입꼬리를 올리며 저를 비웃듯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막말로 우리가 온전한 자매 사이는 아니잖아. 언니랑 나 사이에 무슨 끈끈한 정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더 관심 있어 하는 거 언니가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남자가 더 끌리는 여자한테 가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게 사람으로 할 짓이냐고! 저는 분노에 차서 미친 듯이 동생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자친구는 그제야 저를 보며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서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는 모두 산산조각 난 뒤였습니다. 두 사람이 내 앞에서 거리낌 없이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남자친구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진 않았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 말을 듣고 어이없어 하고 있는 제게 은정이는 한술 더 떠 비아냥거렸죠. 원래 골키퍼 있다고 공 안 들어가는 법 아니라잖아. 언니, 결혼하기 전에 남녀 사이는 아무도 모르는 거래. 그리고 언니, 내가 이 상황에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나 사실 이 사람 아이도 가졌어. 지금 5주 됐대. 기왕 이렇게 된 거 언니 마음 정리 잘했으면 좋겠다. 아이까지 가졌다는 믿기 힘든 말까지 하는데 저는 배신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두고는 집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내내 넋놓고 앉아있다가 돌아온 저는 며칠간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지만 그래도 아빠가 같은 자매끼리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남자친구라고 부르기조차 싫은 그 사람과 아이까지 가졌다는 말에 여기서 가족 간의 인연도 남자친구와의 그동안의 인연도 모두 끝내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이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떼어놓으려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문과 은정이의 뻔뻔한 태도, 남자친구의 행동을 떠올리며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저는 집에 가서 분노에 휩싸여 제 남은 짐들을 모두 챙기며 새엄마에게 따졌습니다. 엄마는 은정이가 제 남자친구 만나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은정이가 어떻게 제 남자친구랑 따로 만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동생이 이럴 수가 있냐고요? 하지만 새엄마는 오히려 저를 비웃듯이 쳐다보더니 아주 차가운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니? 같은 피 섞인 자매끼리야 뭐 괜찮지 않니? 다른 여자한테 뺏긴 것도 아니고 네 동생인데 뭐가 어때? 누가 됐든 좋은 남자 하나 잡아서 집안에 들이면 좋은 거지. 동생한테 양보했다고 생각해라. 너는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은데 남자에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엄마는 이 정도로 나에 대한 정이 없구나 싶었죠. 동생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예비 남편과 아이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믿기 어려운 일인데 그걸 자매니까 괜찮다는 말로 무마하려는 새엄마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엄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자매니까 괜찮다. 그런 말로 덮을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엄마한테 딸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엄마는 저한테 남에게도 안 할 짓을 하시네요. 새엄마는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항상 이런 식이더라. 혼자 뭘 그렇게 심각하게 구는지. 네 동생 행복한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니? 어차피 네 동생이고 같은 가족이잖아. 좋은 게 좋은 거다. 가족은 인연인데 너랑 그 남자가 인연이 아니었던 게지. 새엄마의 무심한 태도에 저는 더는 더 이상 어떤 말도 나눌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엄마와 동생과는 완전히 연을 끊겠다고 다짐했죠. 아빠는 모든 사실을 알고 엄마와 동생을 크게 야단쳤다고 듣긴 했습니다. 마음 아파하며 저에게 이런저런 위로를 하셨지만 이제는 아빠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싶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건 이후 동생과 새엄마는 오히려 당당하게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를 짓밟아 놓고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제 앞에서 새로운 행복을 꿈꾸며 깔깔대기까지 했죠. 어느 날은 동생이 저에게 청첩장을 문자로 보내며 연락을 했더라고요. 언니, 그래도 동생 결혼식인데 정말 안 올 셈이야? 그렇게 배신감 느낄 거 없어. 내가 잘 살면 언니한테도 좋은 거잖아. 어쨌든 나는 언니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신랑감이라도 잘 만나야지. 그 사람은 언니보다 내가 더 좋대. 내 인생 이제 탄탄대로니까 언니도 다 있고 축 하나 해줘. 아, 탄탄대로. 그래. 언니 남자 빼앗아서 얼마나 잘 사나 지켜볼게. 미안하지만 나 네 결혼식은 못 가겠다. 좀 있으면 남산만하게 배부를 텐데 드레스 입을 때 안 예뻐서 어쩌니? 애 낳고 잘 살길 바래. 저는 피식 웃으며 대꾸해줬습니다. 동생의 뻔뻔한 태도에 더는 싸울 기운조차 나지 않았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얻고 싶은 행복이라면 마음껏 가지라고 하고 싶었어요. 이미 연을 끊어버릴 결심을 한 후라 분노도 별로 치밀지 않았죠. 저는 그 남자와도 모든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모든 사람과 연락을 단절하고 직장 생활만 하고 운동만 하며 지냈어요. 몇 달이 지나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모임에서 알게 된 한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끊고 모임에도 나가지 않으니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었어요. 오랜만에 반가운 목소리에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듯 했는데 지인이 뜻밖의 질문을 하더군요. 혹시 너 그 사람, 네 전 남자친구 소식 들었어? 너도 아는지 궁금해서 연락했어. 저는 당황했지만 그 사람과 헤어진 지 꽤 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제는 제 과거에 불과한 사람이라 별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지인의 다음 말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래?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다. 그 남자 완전 두 얼굴의 인간이었더라. 글쎄 모임에 있는 사람들 돈을 여기저기서 모아서 쓴 뒤에 연락이 두절이랬어. 모임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도 돌려주질 않았대. 몇 사람은 이미 사기죄로 고소까지 한 상태야. 지금 잠적했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겉으로 보인 모습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허탈한 마음에 나지막에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사람 건물주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지인은 씁쓸한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건물주는 무슨 거지 중에 산거지더만. 돈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빌리고 여기저기 잠깐씩 몸 숨기며 돈 돌려막는 시기였대.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을 미루고 자꾸 약속을 깨던 것도 동생에게 접근한 것도 다 그 남자가 계획적으로 저와 제 주변을 이용하려던 속셈이었던 거죠. 건물주라는 화려한 거짓말에 속았던 것이 한없이 부끄러웠고 뒤늦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그저 허탈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순간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쯤 동생과 새엄마는 이 사실을 알까 싶어서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주 통쾌한 순간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바로 동생이 부른 배를 안고 다급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기 때문이죠. 새엄마 역시 부쩍 살이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동생은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하게 떠서 불안해 보였어요. 너무나 초조해 보이는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다가와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 그 사람에 대해 뭐 알고 있었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준 거야? 새엄마 역시 저에게 못마땅한 얼굴로 따져 묻더라고요. 너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네 동생한테 그딴 놈을 떠넘긴 게 아니고? 저는 갑작스런 질문에 어이없어하며 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결혼할 사람 빼앗은 건 넌데 이제 와서 나한테 무슨 말을 안 해줬다는 건데? 은정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30억 자산가의 건물주라더니 다 거짓말이더라. 그 인간 사실은 대출로 겨우 유지하는 거였어. 게다가 사기 전과도 있었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지? 언니는 정말 몰랐어? 알았으면 말을 해줬어야지.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쏜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한 건 동생 본인인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려는 모습이 황당했죠. 너 정말 웃기는구나. 속인 건 너지 내가 아니야. 그리고 네가 누구를 선택했든 내 알 바 아니고. 그리고 설사 그 사람이 사기꾼인 거 내가 알고 있었다 해도 내가 왜 너한테 말을 해줘야 해? 잘난 척하면 내 인생 짓밟고 갔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말도 안 해줬냐니. 네가 모두 자초한 일이야.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마. 저는 배부른 동생을 보면서도 차마 연민의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절박한 표정으로 손을 떨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언니가 미리 알려줬다면 나도 이렇게는 안 됐을 거 아냐. 나 그 사람한테 돈도 많이 빌려줬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돈이랑 대출까지 받은 돈 가지고 잠적했다고. 동생 말을 들으니 상황이 눈에 뻔히 보이더라고요. 전형적인 사기꾼에게 당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은정아. 네가 내 남자친구 뺏어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가 말 안 해줘서 이 사달이 났다고? 네가 선택한 사람이야, 은정아. 네가 네 욕심 때문에 선택한 그 사람과 그 결과가 이거라고. 이제 와서 나한테 탓할 생각하지 마. 동생은 제 말을 듣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저는 차마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참아온 마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을 내려다보며 저는 냉소적으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정말 내 진정한 동생 맞는구나. 내 불행을 대신 네가 다 당해주다니. 내 인생 살려줘서 고맙다, 동생아. 네 덕에 나는 화를 면했지 뭐니? 그나저나 어쩌겠니. 네 인생이니 네가 책임져야지. 동생은 제 말에 더는 반박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은정이가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억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새엄마가 갑자기 끼어들어 저를 나무랐습니다. 너는 언니란 사람이 동생이 지금 인생 망하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어? 너도 좀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니? 네 동생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 배까지 불러서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응? 동생한테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니? 저는 새엄마의 뻔뻔한 말에 순간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껏 두 사람이 제게 해온 일들을 생각하면 저야말로 진작에 연 끊고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무슨 방법을 생각하라는 건지 말이죠.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저보고 불쌍한 동생 구해줄 방법까지 찾아보라는 말씀이세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언니 남자 빼앗아서 임신까지 한 애를 제가 동생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저는 영 끊고 살기로 했고 내내 연락 없던 두 사람이 갑자기 저 찾아와서 뭐 하는 짓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엄마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해오신 짓들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이라도 잘 되려 하면 엄마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동생 살릴 방법을 생각하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 하실 자격 있는지부터 돌아보시죠. 제가 엄마라고 부를 일을 오늘 일로 없을 테니 두 사람 다 내 집에서 나가주시죠. 제 말을 들은 새엄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더는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리더니 그저 무력한 표정으로 입술만 질끈 깨물고 있을 뿐이었죠. 그동안 저를 늘 깔아뭉개려던 새엄마였는데 이제는 더는 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고 새엄마도 뭔가 억울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에게 더는 따지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쌓인 서러움이 그날 전부 폭발한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두 사람이 호되게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에 통쾌하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소문으로 들은 바로는 동생이 결국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에 본 모습에서 배가 많이 불러 있었으니 어쩌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고 동생과 새엄마가 스스로 책임지며 살겠죠. 저와는 이미 모든 인연을 끊은 사람들일 뿐이니까요. 아빠와는 간혹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아빠도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새엄마와 크게 싸우고 별거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빠에 대한 연민이라도 느꼈겠지만 솔직히 아빠에 대한 정마저도 이제는 희미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던 기억들, 새엄마와 동생에게 치우쳤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아빠의 관계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게 친정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냥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1년 남짓 시간이 흐르면서 운 좋게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조심스레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직 결혼을 고민 중이지는 않지만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랑과 비로소 진짜 행복이 뭔지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는 제 이야기가 막장 같고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에는 그리고 현실에서는 다 말하지 않아서 그럴 뿐 저보다 더 황당한 일로 상처받는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당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더 큰 상처를 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히 떠나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보다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면 관계를 정리하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저를 아껴주고 제 곁에 진심으로 함께할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구독자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해요. 아울러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